최근 대출이냐? 라는 걸로 본다는 게 아니고 최근 대출의 사용처에 따라서 조금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. 개인회생 신청할 때 네. 최근에 빚을 지은 게 좀 있으면은 그게 네. 좀 위험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네네네. 그게 무슨 말이죠? 최근 채무라고 하면 빌린 지 얼마 안 된 채무잖아요.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법원에서 뭐 일정한 기간을 두고 이 정도는 최근 채무다라는 어떤 그런 규정은 없지만 실무상 한 1년 정도는 일단 최근이라고 보는 것 같아요. 그럼 최근에 빌린 채무는 뭐가 다르냐? 기존의 오래된 채무에 비해서는 이자를 낸 지가 일단 얼마 안 됐고 빌린 지가 얼마 안 됐잖아요. 그 말은 채무자의 어떤 의지, 갚을 의지와도 연관이 되는 거고 또 채권자 입장에서는 피해가 커지는 거고 사용처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어요. 당연히 이제 법원 입장에서도 20년 전에 사업이 망한 사람이랑 6개월 전에 대출 빌려가지고 사업으로 다 털고 이렇게 개인생활 하는 분이랑은 같이 볼 수는 없죠. 조금 더 보정 내용이 좀 까다롭다? 법원이 많은 사항들을 좀 검토한다.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최근에 채무를 지신 분들이 많이 좀 겁을 내시죠. 내가 최근에 이만큼 대출을 빌렸는데 이거 괜찮은 거 맞아요?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.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? 최근에 빚진 사람들은? 단순히 최근에 빌렸다라는 것만으로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 그 사용처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. 사실은 예전에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그 사용처가 다 증빙도 어렵고 증빙이 조금 이렇게 보기가 어렵다 보니까 법원에서 웬만큼은 그냥 넘어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. 그러니까 덜 본다는 거죠. 근데 최근에 빌리신 분들은 만약에 사용처가 조금 뭐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을 했다거나 뭐 주식을 했다거나 투기를 했다거나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사행성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은 청산가치에 반영이 되는 그런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근데 예를 들어서 정말 최근까지도 내가 빚을 갚기 위해서 노력을 하느라 계속 돌려막기를 했던 분 같은 경우에는 한 달 전에도 채무가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런 경우에는 단순히 최근에 빌렸다는 사실만으로 불이익을 주진 않아요. 진짜로 최근까지 돈을 빌려서 어떻게든 사업을 영위하려고 했던 분 이런 것들도 불이익을 주진 않아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체크를 한 번 더 한다는 거지 단순히 최근에 빌렸으니까 그걸 가지고 법원에서 당신은 많이 내 뭐 이렇게 보지는 않아요. 그거를 저희가 잘 또 설명을 해야 되죠. 이거는 이러이러했으니까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말아달라. 어쨌든 최근일수록 그러면 소명할 게 좀 더 많아진다. 그쵸. 최근 대출이 많으신 분들이 또 불이익이 뭐냐면 금지 명령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이게 금지 명령 이렇게 몇 번 제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구체적으로는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거고 금지 명령이 결국에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독촉을 막아주는 절차니까 굉장히 이 금지 명령이 나오는 채무자와 나오지 않는 채무자가 발 뻗고 살 수 있는 그런 게 좀 다르단 말이에요. 근데 금지 명령이 안 나오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가 최근에 취업하신 분, 최근에 대출이 많으신 분, 그리고 재신청하시는 분 이렇거든요. 최근 채무가 그 전체 채무 중에 비중이 좀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금지 명령이 안 나올 수도 있어요. 비중이 높다는 게 어느 정도? 한 50% 정도?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경향이 그렇다는 거죠. 한 50% 정도? 최근에 채무가 많으면 이런저런 불이익이 있다고 했잖아요. 구체적으로 보정을 어떤 거를 내라고 하냐면 기본적으로는 금융거래 내역서는 거의 보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 금융거래 내역서가 필수 서류가 아닌 곳들이 대부분이거든요, 법원이. 근데 저기 1년치를 보고 1년치 중에서 대출금이 들어왔다가 나오는 내역들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는 곳도 있고 금융거래 내역서 상에 100만 원 이상 또는 50만 원 이상 뭐 출금 내역, 이체 내역 이런 것들에 대해 소명하라고 하는 것도 있고 뭐 현금으로 인출한 뭐 이런 것들이나 어디 뭐 코인 들어갔다든지 이런 것들이 결국 금융거래 내역서 상으로 보이면 그런 부분을 다 모아서 총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이런 식으로 보정이 나오죠. 변호사님 일이 좀 많아지긴 하지만 안 될 건 없다. 그쵸. 사행성이 아닌 이상. 그쵸. 사행성은 그리고 요새는 다 의뢰인들이 알아요. 비트코인은 어렵다면서요? 다 내야 된다면서요?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다만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체크를 한 번 더 하고 이제 이런 부분은 조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변명을 해볼 여지가 있겠다 뭐 이런 것들은 저희가 그때그때 현장에서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혹시 그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엄청 최근에 대출을 받자마자 개인회생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형사고소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저기 수사기관 입장에서도 이게 빌리자마자 개인회생 하겠다고 찾아온 분과 하는 데까지 해봤지만 도저히 안 돼서 개인회생을 시작한 분을 좀 달리 본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 이슈도 조금 고려를 해봐야죠. 내가 돈을 빌리자마자 회생을 하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. 다만 이제 그거는 그런 여지가 있다는 거지 뭐 한 달 전에 돈을 빌렸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 좀 기계적으로
고소를 한다거나 이런 건 전혀 아니에요. 저희 의뢰인 중에서 예전에는 사기를 당해서 내가 가진 모든 돈을 다 빌려가지고 줬다가 터진 사례가 있었거든요. 그래서 뭐 카드론 뭐 이런 거 싹 다 받아가지고 8천만 원인가 9천만 원인가를 다 줬어요. 근데 그분이 결국에는 이제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이 돼서 이분이 그분에 대한 고소도 별도로 저희랑 진행을 했었고 빌린 날로부터 거의 2개월 만에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었을 거예요. 제 기억으로는. 근데 불이익은 없이 끝났어요. 왜냐면 이분은 피해자잖아요.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근 대출이냐? 라는 걸로 본다는 게 아니고 최근 대출의 사용처에 따라서 조금 불이익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.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런 불이익이 있다 저런 불이익이 있다 지금 계속 불이익만 얘기 드렸잖아요. 그러면은 진짜 최근에 대출 많으신 분들은 뭐 거의 뭐 서류나 이런 것들이 절차가 많이 어렵다는 거냐, 뭐 그렇진 않아요. 그 개인회생 자체가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많은 이제 그 서류들을 내야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로 뭐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, 기존의 대출이 좀 오래되신 분들이랑 비교했을 때는 이런 문제가 있다 이런 것만 이제 인지하고 각오만 단단히 하고 오시면 돼요. 네, 이상입니다.